예, 안녕하십니까? 김경원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요, 모공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난군인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군대가 처한 상황을 잘 모르면서 군주, 왕이죠. 장군에게 명령을 내려서 전쟁을 지휘하면 적의 승리를 거꾸로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1944년 2월 하순부터 3월 중순 사이에 하르코프라는 지역에서 독일의 명장 만슈타인 원수가 남부군이라는 그 집단군을 일들였죠. 그래서 소련의 52개에 달하는 사단을 그냥 괴멸을 시켜버립니다. 4만 5천 명 이상의 전사자를 포함을 해서 8만 명을 다치게 만들었고 600대 이상의 탱크를 파괴시켰습니다. 바로 대승이죠. 히틀러는요, 바로 그 여세를 몰아서 크루스크라는 지역을 공격하도록 만슈타인 원수에게 명령을 합니다. 만슈타인 원수는요, 반대했죠. 우리가 이기긴 했지만 우리도 전력이 너무 소진되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빨리 공격하라는 말에 공격을 하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히틀러가 마음을 바꿔서 전력을 보강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 사이 4개월 동안 소련군은 철저하게 대비에 나섭니다. 수겹에 달하는 방어선을 치고 수백 킬로에 달하는 참호를 파고 전차를 잡을 수 있는 함정을 수없이 팔아갔습니다. 그래서요, 1944년 7월 5일 날 작전이 개시가 됩니다. 북쪽에서는 클루게라는 장군이 이끄는 중앙 집단군이, 남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만슈타인이 이끄는 남부 집단군이 서로 소련군을 협공하려고 한 거죠. 이것이 만슈타인은 그 작전 진도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클루게라는 장군이 이끄는 집단군은 소련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도 어쨌든 소련군은 독일군에게 혹독하게 당하게 되긴 합니다. 그런데요, 작전 개시 후 일주일이 지난 7월 12일 날 히틀러는 이 두 장군에게 작전 중지를 명령을 합니다. 7월 10일 날 이태리에 연합군이 상륙했다는 소식을 듣고 히틀러가 여기에 투입되어 있는 병력을 빼내서 이태리에 그 상륙한 연합군을 막으려고 한 거죠. 만슈타인은 반발합니다. 지금 소련군은 남아있는 전력이 거의 없다. 지금 공격을 하면 완전히 소련군을 괴멸시킬 수 있고 종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했는데 히틀러는 믿지 않았습니다. 과연 나중에 전쟁 끝나고 보니까 그 당시 소련의 예비 전력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 판명이 됩니다. 이후에요, 히틀러와 만슈타인 간의 의견 충돌은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1944년 3월 31일에 히틀러는 유능하지만 말은 잘 안 듣는 만슈타인 장군을 해임을 하고 말을 참 잘 듣는 모델이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을 합니다. 이후부터 히틀러는 더욱 작전에 개입을 하면서 무리한 명령을 남발하기 시작을 했고 결과는요, 전선은 갈수록 엉망진창이 되어갔습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 초기만 하더라도 히틀러는 큰 방향만 정해주고 나머지 작전은 유능한 장군들에게 맡기는 편이었는데 몇 번의 승리를 맛보기 시작하고 나서 자신의 능력과 영감을 과신하기 시작했죠. 마지막에 히틀러는 유럽에서 벌지 전투라는 것을 벌이는데 이 벌지 전투에서 자기가 기획을 하고 수행을 직접 진두지휘했다가 모든 독일의 전력을 다 몰아넣고 여기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히틀러는 몰락의 길로 나아가게 되죠. 이에 해당하는 경영 사례도 있습니다. 미쓰비시 잘 아시죠? 그 미쓰비시의 록펠러 센터 인수 사례입니다. 뉴욕 맨하탄 중심부에 보시면요, 48가에서 51가까지 록펠러 센터라고 하는 큰 빌딩군이 있습니다. 8만 9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넓이의 대지 위에 19개의 상업용 빌딩이 서 있는 곳이죠. 1989년의 일이죠. RGI라는 회사의 지분을 미쓰비시 그룹이 사들이게 됩니다. 미쓰비시 이스테이트라는 계열사인데요. 부동산 개발 업체가 RGI라는 회사의 지분을 80% 인수하면서 이 록펠러 센터의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회사는 RGI라는 회사의 지분 확보에 14억 달러를 지불을 했는데요. 이는 당시에 경합을 벌였던 일본의 미쓰이 부동산이 제시했던 가격의 2배였습니다. 그래서 미쓰비시 이스테이트가 바가지를 썼다는 보도가 참 많았었죠.
그런데요, 이렇게 비싸게 인수한 미쓰비시 이스테이트 내부에서는 그 나름대로 논리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에 그 록펠러 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의 상당수가 대거 렌트를 계약을 갱신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리스크가 딱 하나 있었죠. 이미 전 주인이었던 RGI가 이 14개 빌딩 중에서 12개를 담보로 13억 달러에 달하는 장기 모기지 대출론을 쓰고 있었는데요. 담보대출이죠. 이때 당시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가 록펠러 센터로부터 받는 렌트 수입을 이미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요, 1990년대 초에 렌트 갱신이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미쓰비시 이스테이트 경영진은 렌트 갱신을 낙관을 했습니다. 운명의 여신은요, 미쓰비시 이스테이트를 외면했습니다. 1991년 걸프전이 터진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도 불황의 그림자가 덮쳤고 부동산 시장도 불황의 여파 때문에 렌트 갱신이 완전히 어려워졌죠. 당연히 록펠러 센터도 렌트 갱신이 예정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미쓰비시 이스테이트는 이 록펠러 센터를 인수 이후에 수리비, 유지, 보수 비용 등 6억 달러를 지출해서 총 20억 달러를 이미 프로젝트에 집어넣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이후에 렌트 갱신이 안 되니까 누적 적자가 계속 심해지니까 미쓰비시도 그냥 두 손을 들게 됩니다. 1995년 파산 보호 신청을 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14개 빌딩군 중에서 12개 모기지 담보대출을 받았던 채권단한테 가져가라, 이게 넘겨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손실을 반영을 합니다. 이 손실이 얼마였느냐? 1,600억엔의 특별 손실을 기록한 걸 보면 그 당시 환율로 이 록펠러 센터를 사들이에 투여했던 20억 달러 전부를 다 써버린 겁니다. 다 잃어버린 거죠. 만약에 현장의 목소리, 그런 보도, 그 다음에 주재원들의 목소리, 이거 위험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더라면 이런 미쓰비시 이스테이트의 참담한 투자 실패 사례는 피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전략의 출발은 바로 이렇게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